오늘부터 4일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쟁점 사안들이 많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치권에는 특히나 주목되는 현안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입니다.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일단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것을 사실상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의원들의 투표에 맡기겠다고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결이 되겠지만 분리 대응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에 예. 확실하게 이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찬성으로 좀 가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이성만 의원이 신병이 확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경우에 만일 여기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 또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부결에 저는 조금 말하자면 표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민주당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맡기겠고 조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체포동의안 가지고 말하자면 구속적부 심사를 받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지 말라고 했다라면 이건 이율배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다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게 한 분은 가결, 한 분은 부결로 예상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후에 올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진술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또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의원들의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가결이지만 혹시 분리대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가결을 전제로 하지만 그래도 또 그중에 최소한 한 명으로 분리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 체포동의안 이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높잖아요. 특히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원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렇게 하라는 게 불체포 특권이 아니거든요. 비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어떤 독재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이제 부당한 탄압, 반민주적인 탄압이나 억압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헌법 조항이. 예. 그래서 회기 중에는 이제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른바 이제 불체포 특권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특권이 지금 남용되고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지난 12월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의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고 예. 올해 2월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하영재 의원은 이제 가결됐었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두 의원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당 의원들 빼놓고는 다 이제 가결됐어요. 여야 막론하고. 예. 지금 이제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우리 최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최 평론가께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가결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나중에 추후에 검찰의 어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가결을 시킨다. 이건 너무 많은 이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것 같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분리 대응도 이제 일리가 있긴 있는데 글쎄 이건 민주당이 하긴 하겠지 지금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아무튼 저도 한 명은 부결되고 한 명은 가결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이거 체포동의안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게 말하자면 이 서로의 그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하고 이런 건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뭡니까? 판사 앞에 가서 이 구속이 타당한가를 심사받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은 당연히 심사받아야죠. 물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거나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검찰이 저희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다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과도하다. 이거 잘못 괜히 가결시켰다는 이제 검찰 수사를 너무 정당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당내에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체포동의안은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선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저는 이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는 거 이거는 헌법을 지금 바꾸긴 대단히 어려우니까 부채법 특권을 폐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법을 보완해서라도 이거는 어떻게든 이른바 이 특권이 의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론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가 왜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때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의원들이 할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뭔가 법적인 미비라든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바른 쪽으로 바로 잡는 게 이게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적으로 법안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밝혀주셨고 제가 여쭤본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 명은 가결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마음이 편할 것인가? 그렇다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 말씀 들었을 땐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잖아요. 왜 혁신위원회를 하려고 합니까? 당이 위기니까 혁신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하자면 돈봉투 사건도 민주당의 위기를 불러온 중대한 요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려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본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돌파를 꾀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정체성의 위기예요. 민주정당이라고 하고 야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수정당에 맞서는 진보정당이 하는데 과연 그런 가치들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민주화라든가 그다음에 소수자 보호라든가 약자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서민 경제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젠다를 갖고 민주당이 20, 30년간 정체성을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나오는 이야기가 방탄 논란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온당하냐 이런 얘기만 나오지 전혀 어떤 그 어젠다에 대한 야당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지 있지 못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지 기반의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도권에서도 외면받고 호남에서도 외면받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40대 50대라고 얘기하는데 연령별로 조금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예전처럼 민주당이 지지 기반하면 딱 떨어지게 어디라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위기에 총체적으로 직면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번 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표결을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의원들에 대한 보호라는 구태에 몸담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해버리면은 민주당의 또 더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제 브리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대변인 브리핑하든 뭐 할 때 여기에 대한 입장들 좀 명쾌히 밝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이게 어젠다가 아니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신껏 얘기하면서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두 명의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의 표결 문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도 당의 혁신의 일환이어야지 이것만 따로 띄어서 놓고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위기에 너무 이렇게 위기의 심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질을 직면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저는 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저희가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혁신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 만큼 그리고 또 자율투표인 만큼 이번 결과가 오히려 그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혁신위원회가 전 무슨 일을 할지를 그 방향부터 정해야 돼요. 혁신위원장의 이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당내 인사는 아니고 외부 인사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혁신위원회는 기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지만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있고 또 당대표가 있거든요, 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대표가 혁신위원회에게 이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러면 혁파를 위해서 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때 4.29 이제 재보궐선거에 완패를 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신이죠. 그때 이제 그래서 김상권 전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는데 원혜영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내줬다고요. 혁신이 이제 혁신이가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장경태 정치혁신위원회가 또 있어요. 나름 지금 현재. 근데 그 관계도 좀 그렇고 또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당내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인물이 들어와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 지금 거의 뭐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자꾸 친명과 비명의 이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노정되는 이유는 어쨌든 뭐 공천 갈등도 분명히 있겠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대표의 거칠 둘러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칠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저는 혁신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이 이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따 오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만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정말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 또는 수권정당으로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여당도 정신 차려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30%대에서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행보. 그리고 약간 1%, 2% 차이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은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뭐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약간 개념은 다르긴 한데 이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지금. 그래서 참 제3지대 정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당이 됐고 야당이 지금 야당 얘기니까 야당이 국한시킨다면은 제1야당의 어떤 그 위상이 반듯하게 서야지 여당이 정신을 차린다고요. 제1야당이 계속 어떤 대한정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 여권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이 비위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돈에 관련 비위가 많은데 그 나중에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정책을 내놓는들 그 정책이 정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제1야당이 제발 빨리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정당체제가 올바로 가죠. 이건 정당체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런 상태는. 올바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혁신하면서 좀 올바로 서보겠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시작점이 혁신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의총회에서 이게 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권칠승 대변인 발언을 보면 일단 발표 시점이 정해진 바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외부 인사 이야기, 후보들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좀 유력하게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인물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혁신위원장 발표하면 사실 좀 뉴스가 묻힐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늘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논의를 하겠죠. 논의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발표되면 저녁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낮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난번 이내경 그 전 혁신위원장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9시간 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을 사람 중에서 혁신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본질, 제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봉합을 하고 이 기존의 체제를 흔들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약간 분장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9시간 만에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의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또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혁신의 대상이 무슨 또 혁신하느냐. 기존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무슨 혁신이 하냐니까 또 외부 인사에서 찾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압축된 분들이 뭐 김태일 뭐 장한대 교수라든가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뭐 정근식 위원장이라든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분들이 혁신을 할 것인가의 적임자를 찾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가? 혹시 과거에 발언한 게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찾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주고 지도부가 어떻게 이분들이 결론 내려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대국민 기자회견 한 상태에서 이분의 권력을 위임해 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분들이 이제까지 발언에 흠이 없고 그저 무난하게 보이고 그 이분들이 그럼 조타수의 키를 잡으면은 그 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 적임자를 찾으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단과 패기와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인데 예. 그렇게 찾지 않고 다른 혹시나 여론에 좀 비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 적극 동의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혁신위원장으로 오든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의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데서 저는 이 문제가 파생이 됐다고 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자가 치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엄청난 외과 수술을 맡겨야죠. 그래야지 중병이 치료되지. 이런 위기가 그 중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난 집에서 스스로 치료할 거야 얘기하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새 혁신위원장 후보로 여러분들이 거론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과연 조타수의 키를 잡을 정도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예. 또 그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대국민이 약속할 것인가 이런 전제 조건들이 좀 수용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쨌든 혁신위원회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찾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의 그 얕은 수지 절대 국민의 다시 사랑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좀 말하자면은 결단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외과 수술 정도의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바꾸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걸 좀 실행할 인물이 있다고 보세요? 나름대로 예. 권한을 몇 개 좀 더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물망에 오는 사람들 평가를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일단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진단 이걸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예. 그냥 쉬면 되는 것인지 이걸 결정을 의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진단을 정확하게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 진단을. 민주당의 진단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왜 민주당이 문제이고 과거의 정통 그야말로 민주 세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실하고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인 분석이 다르다고요. 지금. 일단 진단과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텐데 이건 진단이 다르니까 같은 병원에서 원장이 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장 2명에서 지금 다른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외과 수술을 해라. 배 째라. 수술해라 이런 얘기. 외과 수술을 하라는 거고. 이 어느 한쪽은 그렇지 않다. 약물 처방하면 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그게 결정이 돼야지 혁신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혁신위원장이 당대표가 건재한데 최고위원회가 건재하고 아무리 강단이 있어도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민주당이 110석이 갖고 온 거대 정당인데 아무리 지금 김태일, 정무지, 김은영 이분들이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일치가 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예.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얼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문제다. 예. 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전히 생각들은 다르다. 지금 친명과 비명과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지금. 이게 무슨 국민의힘도 친윤 비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랑 권력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라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친명 비명이 갈라지고 말이죠. 공천은 다가오고 있고 혁신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비대위원회도 아니고 저는 참 이거 민주당 걱정이에요 정말. 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민주화 이후에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예. 5년마다 불과 23만 표 차이 불과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23만 표 차이라는 것에 안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거 아까 60 민주당이 바로 엊그제였잖아요. 6월 10일 날이.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성과 성찰이 있어요. 이걸 해낸 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해낸 거거든요. 국민의힘이라고 전혀 기여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들이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결정을 보면서 또 그 방향성을 추측을 할 텐데 일단
또 오후에 당장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율투표로 맡긴 민주당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오늘 첫날인데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쟁점들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갑자기 좀 불거진 사안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굉장히 그 다자 외교가 많아가지고 지금 5월, 4월달, 5월달 전부 한일, 한중일 그런 그다음에 그 G7 회의 많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결산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 차원보다도 이게 여야가 공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위 개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산중일 외교가 정말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맞는지 그다음에 그 중국 외교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약간 중국을 좀 멀리하는 데 대한 보완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에 그러니까 관저 만찬 초대돼 가지고 굉장히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내정 간섭에 준하는 발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었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고 또 이것이 한중일의 외교가 지금 꽃봉오리를 피우려고 하는 이 해빙 무드에 불거졌던 사안이 혹시나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 외교, 동맹 외교에 대한 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정쟁을 떠나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책을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우리 외교에 대한 보완점, 이른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해하려는 이른바 자해 외교에 동참한다는 거는 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점들도 저는 정쟁을 떠나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아 프로덕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문제도 저는 지금 여야가 청문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이제 시기를 놓고 지금 얘기 중인데 이 부분도 얼만큼 대정부질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설파하느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국정조사 시기를 언제 잡느냐. 이 부분도 저는 대정부 질의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관위 문제. 이 문제 저는 선관위 채용에 대한 문제. 저는 이거는 단순히 채용 비리만 데려다보는 걸 넘어서 선관위는 우리 선거를 책임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심판의 역할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디를 믿고 기준점을 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차제에 저는 선관위 채용 특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럼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선관위가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되었고 왜 그다음에 위원장들이나 각 지방법원장들이 맡는 지방선관위원장들에 대한 영이 서지 않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저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 평론가께서 이제 오늘 예상되는 현안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얽혀있는 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 외교, 안보, 뭐 경제, 사회 다 하니까 많은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이제 쟁점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어떤 제도계에서는 연결이 될 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 모레 사흘 하는데 하고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또 언론에서 보도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게 한두 번 하냐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의 그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 플러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관위와 감사원의 그 이제 감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차제에 이게 물론 이 문제의 본질은 선관위 직원들의 잘못된 행태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과 지금 감사원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선관위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보면 제가 보니까 여당은 항상 감사원 편이고 야당은 대체로 선관위 편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의원들은 좀 뭐 하는 분들이길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서로 매일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끝나냐고요. 그 대정부는 왜 합니까? 거기 나와서 여기다 공방을 벌이고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 뻔한 것이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야당 쪽에서 나온 사람은 이런 얘기 뻔해요. 그거 뻔한 것도 아니까 우리가. 그럼 오케이. 이쪽에서 나온 얘기와 저쪽에서 나온 얘기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뭐 감사원을 뭐 당장은 아니지만 행정부 직속에서 좀 분리한다든지 그거 제가 20년 전부터 듣는 얘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정치판에 들어온다면서 듣는 얘기라고요. 근데 아직도 감사원은 그냥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고요. 그런 걸 안 하면서 못 틀어 대정부 지금 하냐고요. 우리 그런 것 좀 지적을 해 나가자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중에 그 한두 개 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화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조금 전에 예로 들어주신 선관위 감사원 이야기 이외에도 지금 예상되는 내용들이 앞서 말씀하신 싱하이밍 네. 대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고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중국 외교부 서로 대사 초치하면서 좀 확장되는 양상이거든요. 저는 중국 정부가 다분히 의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민주당의 당내 채널 유튜브가 이걸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가 거의 10쪽에 가까운 그런 입장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특명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상의를 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비롯된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서 이른바 중국몽으로 실현되는 그 시진핑 주석의 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대1로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나라와 국가들 혹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거해 나가겠다. 이게 바로 전랑 외교입니다. 늑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도광양해 우리가 세계에 힘을 뻗을 때까지 우리가 빛을 내보내지 않고 숨겨 지내겠다는 도광양해는 등소평 시대에 끝났고 이제 시진핑 시대는 이른바 전랑외교, 늑대 외교의 시대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우리 대정부 질의에 초점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실책했다. 실책을 했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도 저는 가장 큰 실책은 그렇게 오만방자한 정말 외교의 관례에 어긋나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 180석의 여당을 가진 제1야당 대표, 직전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국 정부의 이른바 말하자면 명분을 주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대사를 불러서 맞초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이걸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전랑 외교라는 이 말하자면 야욕을 드러내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판을 넘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여당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 공백을 우리가 메울 수 있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특에서 떨어져 나가는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는 그런 좀 수준 높은 대정부 질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장 어떤 것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본질적인 맥락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요. 앞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태도 부분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부분, 실책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태도가 마땅치 않긴 하다. 그런데 오염수 관련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뭐 할 얘기 다 한 거죠. 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 정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중국 대사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건 모양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겁니다. 마땅치 않다고. 예. 근데 이 이제 과정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 공동 예. 대응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국의 입장은 대단히 고압적이죠. 이걸 우리가 항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또 여야는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야의 이 논쟁 수준이 대단히 낮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최 평론가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권이 말이죠. 지금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말이죠. 중국에 대한 대응이 전 대단히 미숙하다고 좀 봐요. 지금 아무튼 한일 관계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른바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 더 강화해야죠. 네. 전략적 억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이 너무 뚜렷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외교적인 모호성이 기본 방침이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 특히 정권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버린 것만 분명해요. 좋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명확성과 선명성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도 G2예요. 이 부분과 어쨌든 지금 중국 대사가 대단히 교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당연히 비판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 떠나서 중국의 지금 전략은 분명한 거거든요. 이른바 아까 말한 전랑 외교라는 거, 늑대 전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중국은 일부러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결례고 외교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중국 대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선을 제압해 놔야지 앞으로 한국의 태도에 뭔가 견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런 기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중국도 국익이고 우리도 국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균형 외교다 아니다 이런 용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간에 과도하게 치우친 것 같이 느끼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세요. 외교부 장관이 또 한마디 했죠. 외교부 차관 했죠. 그다음에 그 외교안보실장도 얘기했죠. 김태호 차장도 싱하이밍 대사가 그 사람만 높여주는 게 됐어요.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다고 대한민국의 이 대응 자체가. 예. 그걸 일부러 좀 이게 중국 얘기를 좀 이게 좀 폄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대응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하는 게 더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태도인데 여전히 그냥 비판하기 바쁘고 이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여야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이 됐건 상임위가 됐건 그런 걸 해나는 게 여야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야당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비호하려고 그러고 여당은 무조건 또 이재명 대표 비난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중국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염수 역시 예상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간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대정부 질문도 질문이고 그리고 여야 공방도 공방인데 일단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보다가 좀 놀란 사실이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방류구를 이제 도쿄전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점검에 들어가니까 예. 바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가지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어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정말 장관이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본도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 당사국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뭐 전 당연히 우리나라 그 해류를 따라서 나중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들도 중요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 합의한 거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정말 정치력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또 시기를 두고 저는 이렇게 자꾸 갈등을 빚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갔다 해서 이제 방류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되지만 방류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IAEA의 최종 6차 보고서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정부가 했던 조사 분석, 교차 분석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지에 갔던 원안위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아마 그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이게 끝나는 저는 7월 초에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우리 관련 전문가들 불러서 이게 저 허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방류수 점검이 국익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또 친일 논란, 반일 논란 이렇게 가져가는 대정부 질의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여야가 큰 틀에서 국정조사는 합의했으니까 그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도 저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어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어떤 공청회 대책을 갖고 혹시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대비해서 2차, 3차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저는 뭐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만큼 저는 정말 소리 지르고 지지층의 화로만 얻는 그런 유의 질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정조사 합의한 만큼 시기를 놓고는 정확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대화가 어떤 정쟁의 방향보다는 정말 불안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의 저 오염수 방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인 얘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찰단이 다녀왔습니다만 아무런 뭐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IAEA 이제 결과 보고서가 중요하겠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단지 지금 최근에 보도 보니까 무슨 뭐 물고기에서 뭐 방사선에 해당하는 게 뭐 나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정부가 이 부분에서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라. 정부가 나중에 일본이 방류할 때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과도할 정도로 오염수 방류를 좀 기정사실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여요. 그런 단어를 쓴 건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그러한 게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이거는 앞서 우리 최 평론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에 근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에 예, 근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건데 예. 이 문제는 아무튼 정부도 결과를 지켜본 줄로 가야지 과학에 너무 방류 문제를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라. 우리 국민도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가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인접국가가 아니라면 별개 문제. 우리는 인접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와 입장은 좀 달라야 됨이 분명하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오늘이 첫날인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주제는요. 주말 사이에 난데없이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사이에 아들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민주당 대변인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 관련한 업계의 이제 그 최고 경영자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혹시 그 과거 의원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코인 과세를 유예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서 혹시 그 또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여기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바로 맞받아치면서 회사원에 불과하고 가서 취직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묻는다.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변해야 되지 않았냐. 뭐 성매매 의혹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맞받아치면서 이게 약간 정쟁으로 치닫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발현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정과 정치권이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불법이었는가의 여부는 이제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건은 수사로 드러난 문제겠지만 청년들의 거의 영끌을 가져갔던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걸 제도권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바로 얘기한 거는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주당의 위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그러는 건 아니야? 당신들 우리한테 손가락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의 본질인가? 저는 뭐 문제가 이게 있다 그러면은 뭐 그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하든가 하면 될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도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합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물타기를 하려는 이게 전략 같아 보여서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각 당의 대표가 연관돼 있으니까 또 대변인단의 화력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가 달을 보자고 했는데 손가락 끝만 가지고 싸우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을 김기현 대표 발언과 연관짓는 건 조금 너무 무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으로 인해서 실추된 민주당의 여러 가지에 대한 청년층에 대한 것들을 좀 맞받아치려는 듯한 정치적 의도, 이렇게 정쟁으로 가거나 이렇게 정말 정책의 문제를 정치로 치환해버리면은 대책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점이 저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왜 자꾸 이렇게 뭐랄까 물타기를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지 저는 그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대표가 곧 있으면 TV 토론에서 만나서 현안 대화를 하겠구나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지 못한 아들 공방이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그 아들 공방도 저러다가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죠.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그렇고 그런 거니까 제가 워낙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본질인 것이 갑자기 남의 아들 얘기는 왜 꺼냅니까? 그걸 수사하든가 아니면 조사하든가.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자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또 공방을 하고 또 뭐 관심 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빨리 김남국 의원의 그 윤리위 제소된 거 이것도 빨리 해결해라.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인데 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두고 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지목된 A씨가 있는데 이미 화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추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뭐 좀 학폭 문제는 당연히 근절돼야죠. 그런 점은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만은 이게 2011년에 이뤄진 사건인데 조사는 201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진술서가
그게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어느 한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 사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술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이 청소년들의 이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나를 여기에 연루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소상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그럼 만일 지명을 한다 그러면 청문회 장에서 제대로 다뤄져야지 마치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기했는지 또 2015년에 했을 때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이세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예. 이동관 특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이동관 특보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논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로서는 지금 대단히 억울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학교 폭력이라는 사태의 심각성, 이 인사라는 게 자꾸 좀 논란이 있는 인사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동관 특보가 방송위원장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의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거고 뭐 주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폭 논란도 있고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그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 구속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관 특보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굳이 논란 있는 인사를 굳이 억지로 임명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지지율이 낮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 아주 방송통신위원장은 굉장히 예민한 중책이란 말이에요. 다 예. 마찬가지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학폭 논란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인사가 너무 많이 임명된다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어요.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굳이 임명해서 또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